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은 정채봉 작가님의 할머니, 별 하나의 위안, 그리운 산풀향기라는 수필 3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첫마음이라는 산문집에 실린 작품인데요. 작가님은 3살 때 어머니를 잃으셨고 아버지는 7살 때 일본으로 떠나서 온전히 할머니께서 양육해 주셨다는데요. 할머니는 16살에 시집와서 자녀를 출산하고 결혼시켰지만 어린 손주를 키우셔야 할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한을 가졌을까 상상해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편의 수필은 이런 할머니와의 애틋한 이야기, 그리고 작가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송광사와 스님, 시골 산풀 향기에 얽힌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정채봉. 마음이 허해질 때면 나는 문득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진다. 고향의 붉은 빛깔이 드러나는 흙과 정이 깊게 깔린 사투리도 물론 그립다. 그러나 그보다도 나는 고향에 있는 할머니의 묘 앞에 그저 몇 분 동안만이라도 주저앉고 싶다. 간혹 고요를 헤치고 날아서 풀숲 어디엔가 숨는 여치나 방앗개비들, 그들처럼 나도 풀이에 누우면 제 넘어서 들려오는 뻐꾸기 울음소리에 서울의 불록담들이 데워놓은 내 이마의 미열이 조용히 가라앉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의 할머니 산소가 높거나 낮지도 않은 넝쿨 등의 우리밭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 당신이 생전에 고구마 순을 놓기 위하여, 콩을 심기 위하여, 그리고 5, 6월 떼약볕을 한 장 수건으로 가리고서 김을 매셨던 이 밭 한가운데 허리심을 푸셨을 때 할머니의 영혼은 비로소 고향의 푸른 하늘 안쪽으로 민들레 꽃이처럼 둥둥 떠가지 않았을까. 적어도 우리 할머니는 피비꽃이 피고 들찔레꽃도 피고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풀벌레들 울음소리가 낭랑한 밭 언덕에서 조용히 발에어지셔야 한이 없을 뿐이었다. 할머니는 16살 신부로 23살 신랑을 아무것도 모른 채 만났다고 했다. 활동성 넘치고 부침성 좋은 남자와 눈물 많고 부끄러움 잘 타는 여자가 함께 살아간 한 세상. 그러나 할머니한테도 질투는 참기 어려웠던 모양이었다. 할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1달이고 2달이고 집에 발걸음을 안 차 어느 날 몰래 그 집에를 찾아갔더란다. 그러고는 무당한테서 들은 대로 나란히 놓인 2컬레의 고무신 가운데서 그 여자의 고무신을 들고 나와서는 작두로 2동강을 내어 버렸다는 분풀이. 남의 것을 훔쳐내온 적도 그때 딱 한 번뿐이었고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애풀이한 것도 그때 한 번뿐이었고 그처럼 또 속이 후련했던 적도 그때 한 번뿐이었노라고 할머니는 때때로 회고하시곤 했다. 남들은 자식을 키우고 가르쳐서 혼인시킬 때까지가 어렵고 그 이유는 보통 안정기로 접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의 업보는 정작 그때부터 시작되었으니 팔자치고는 참 기구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기울어져가는 가세와 함께 갑자기 죽어버린 며느리, 그것도 자식이나 남기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10달 정도의 계집아이와 그 위에 3살배기 사내아이를 두고 갔으니 그 아득한 절망의 깊이를 무슨 자로 재어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다 어린 오누이의 아비 되는 아들은 일본 땅으로 건너가서 소식이 없고 텅 빈 고가에는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과 어미도 아비도 없는 어린 손자뿐. 나는 언젠가 고향의 바닷가에서 갈대밭 사이 뻘길을 기어다니는 늙은 개 한 마리를 본 적이 있다. 어둠과 밀물이 저만큼서 다가오고 있는데 집을 찾지 못하고 갈대밭 사이 뻘길을 방황하는 개. 우리 남매를 키울 때의 우리 할머니의 초조와 외로움이 그러했으리라. 엄마가 얼굴을 익혀주지 않고 돌아가셨어도 할머니가 오래까지 사셨다는 사실은 나의 첫째가는 복이었다. 그 때문에 할머니는 내내 바람따지의 늙은 소나무처럼 부대끼고 부대끼면서 서러운 한 세상을 살게 되고 마셨지만 우리 할머니가 마음 놓고 잡수실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때때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회한에 적곤 한다. 할머니는 우리 앞에선 무쪽 하나도 함부로 입에 놓고 우물거리지 못했으니까. 어느 잔치에라도 초대받아서 가신 날이면 할머니는 꼭꼭 작은 수건으로 싼 것을 들고 오시곤 했다. 당신은 국물에 술 한잔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상위에 놓여있는 떡이나 부침 등 속은 쌓아오셔서 손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정. 고향에서는 그 연약한 혼자 몸으로 농사를 지었고 이웃 읍내로 이사가서는 한동안 풀빵을 구워서 팔았고 국수 장사를 하기도 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어린 손자의 학교 뒷바라지 때문이었다. 소설책을 보느라고 밤늦게 있어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고구마라도 깎아내오지 못하면 아파하시던 할머니의 그 가슴. 미원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이 무슨 비약인 양 찬장 속 깊은 곳에 감춰두고서 끼니가 오면 손자의 국그릇에나 조금씩 조금씩 쳐주시던 그 안타까운 마음. 언젠가 우연한 자리에서 어떤 재벌의 재산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날은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문득 불문학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죽지요? 그 안타까운 것들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죽을 때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할머니처럼 다 주기만 하고 살다 간 사람은 차라리 속이 편했을 것이다. 주다가 나중에는 손자가 걸린 연병까지도 대신 앓고 싶어 했을 정도였으니. 할머니는 내가 군에서 제대에 돌아오자마자 이 세상을 떠나셨다.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할머니의 육신은 이미 무너졌던 모양이었다. 그날까지는 다만 의식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었다. 손자의 얼굴을 보고 죽겠다는 그 가냘픈 의식만이. 그렇게 간단히 수만 번 거두어 버리면 말 것을 손자의 얼굴이 무엇이라고 그 큰 고통을 며칠이나 더 참고 기다렸을까. 임종하기 하루 전날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께 소원을 말해보았다. 할머니,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조금만 더 살아요. 그러나 할머니는 가만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한참 후에 간신히 눈을 뜨고 할머니는 말했다. 네 하나 앞길 닦았으면 됐지. 은혜는 무슨. 사람이 어느 누구 하나에게 밑거름이 되는 삶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나는 나의 어린 것들이 나보다는 저희 증조물을 더 많이 담기를 바란다. 부끄러워할 줄 알며 끝없이 주면서도 아깝게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기를. 한 그루에 잘 다듬어진 정원수가 아닌 비바람 속의 방풍림으로 살아주기를. 아니,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봉사하며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져주길 바란다. 교사가 되든 교통순경이 되든. 그리하여 나는 어린 것들이 어둠과 밀물이 밀려오는 갈대밭 사이에서 집을 찾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한 마리 개의
초조와 외로움을 이해하고 동정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피비꽃과 들국화가 새하얗게 핀 밭 언덕 거기에 계시는 할머니의 혼이 우리와 늘 함께 있어 줄 것이 아닌가. 별 하나의 위안. 누구한테나 정든 곳이 한두 군데 있을 것이다. 고향집이거나 모교이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이들끼리 늘 함께 만나곤 했던 그곳이거나, 나한테 누가 정든 곳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송광사가 그곳이라고 대답하겠다. 송광사에 처음 간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가을개라고 기억하는데 졸업을 앞둔 어린 우리들의 수학여행 기착지였다. 고향에서 멀지 않은 관계로 각자 먹을 쌀 석 대씩과 버스비 몇 푼이 여행 비용의 전부였다. 나는 지금도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올라가던 조개산 자락에 낙엽이 수북이 쌓인 그 산문로를 잊을 수가 없다. 비가 갠 가을날의 오후였기 때문일까. 그날의 투명한 산천은 이슬 속에 비쳐든 풍경 같았다. 그때만 해도 절 아래에 숙박업소가 없었다. 밥도 절의 스님들이 지어주었고 잠도 객사에서 재워주었었다. 변소가 너무도 높아서 부들부들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가 절을 떠날 때 스님들이 우리들의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어준 누룽지와 함께. 그 후 내 나이 21살적이었다. 초겨울 어느 날 입영 통지서를 받아진 나는 불현듯 송광사를 찾았었다. 마침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누구의 먼저 간 발길이었을까. 대웅전으로 향해 있는 신발 자국이 너무도 선명해 눈이 시렸다. 그리고 또 10년이 훌쩍 지났다. 몸담고 있는 직장일로 송광사에 들른 그때도 계곡물은 예전 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나의 소년과 청년은 어디로 달아났는가. 문득 고개를 들어 바라본 우화각의 난간에는 노스님 한 분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미동도 하지 않고 흘러가는 물에 눈을 주고 계시는 스님. 그 노스님은 그 순간에 천년 세월을 물낙서처럼 지우고 계실지도 모를 일이건만, 작년 여름에 할머니의 묘를 이장했다. 내게 정을 다 들인 분이 뼈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지켜보는 일은 역시 허름이었다. 이장일을 마치기가 바쁘게 송광사로 향했다. 무슨 용건이 달리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송광사의 바람을 마시고 싶었다. 그리하여 조계산의 바람으로 다소나마 가슴을 헹구면 새 빛이 들 것 같았다. 나는 청량각을 지나다 말고 인경소리를 들었다. 마침 노을도 지고 있었는데 내 앞에 문득 해질 무렵을 좋아하는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큰 절을 거치지 않고 곧장 샛길로 들어섰다. 새들은 날지 않고 나뭇가지로 옮겨 앉을 뿐이었고 다람쥐란 놈이 내가 가는 쪽으로 먼저 뛰어가기도 했다. 텃밭에서 상추를 쏟고 있던 스님이 빙긋 미소를 띠고 말했다. 우선 찬물이나 한 바가지 떠 마시구려. 찬물을 받쳐든 바가지에 별 하나가 돋았다. 나는 천천히 버들잎인 양 별을 불면서 물을 마셨다. 바가지에 물이 없어지자 별도 사라졌는데 나는 간혹 마음이 허할 때면 가슴에 별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위안이 된다.
그리운 산풀 향기. 나는 간혹 산풀 마르는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다. 도해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산촌 출신 사람들은 안다. 억새며 청미대며 산쑥이며 엉겅퀴며 땅찔레, 그런 것들이 함께 베어져서 널려있는 산촌집 마당. 여름 떼약볕 아래서 마르던 그 산풀 냄새의 향긋함을, 나한테 어느 향기 못지않은 이 향기의 아련함을 알게 해주신 분은 김원철 선생님이시다.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금은 굴지에 제철소가 들어서 널리 알려진 광양에서 다녔는데 이 선생님을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다. 실업 담당 교사로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무슨 교육 때문인지 건강 때문인지 한 3개월 비웠을 때 대신 우리 반 담임을 맡아주시면서 가까이 알게 됐다. 걸음이 유난히도 빠르시고 목소리가 걸걸하신 만큼이나 막걸리를 좋아하셨고 원예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무슨 심부름을 하게 되어서인지 나는 여름 어느 날에 선생님이 새들어 살고 있는 산 아래 초가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 가득히 널린 산풀이 마르면서 향긋한 냄새를 내고 있었다. 선생님은 그 전주 일요일에 산에 가서 한지게 해왔다고 했다. 나무를 베면 안 되니 풀을 베어다 말려 땔감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 시절 시골 땔감은 연탄 이전이었으니 그럴 법도 한 일이었지만 이 사실이 아주 강하게 나한테 기억나는 것을 보면 선생님이 그만큼 청렴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의 늦가을이 시작되었을 때 선생님은 나한테 학비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학교에 온실을 맡겼다. 그런데 나는 온실의 선인장이며 분재며 각종 꽃나무를 돌보는 일보다 소설이며 시에 빠져서 그곳을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마침내 어느 날 온실로 들이닥친 선생님은 불같이 노하셨다. 네 이놈, 이 아우성이 들리지도 않느냐며 호통을 치셨다. 내가 무슨 아우성이 들려요? 하고 어리둥절해야 하자 이놈이 이것들이 목이 말라서 이렇게 처절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해? 하시면서 철썩 뺨을 올려붙이는 게 아닌가. 그땐 심히 억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소리 없는 소리를 더 잘 알아들어야 하는 작가의 길을 걷게 될 줄이야. 후일 내가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이런 지난 일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이렇게 더해주셨다.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이루려면 무생물이거나 생물이거나 상대와 대화가 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자네는 더욱이 동화를 쓴다고 하니 하잘것없는 돌멩이 하나, 건불 하나의 소리 없는 소리도 알아들어야 할 걸세.